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위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제대로 알기 강의를 하게 된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 장지은입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분류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리 몸의 혈액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곳은 단단한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다 뼈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혈액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피를 뽑아서 피 검사하실 때 보면 빨갛게 보이지만 이거를 다 세포들을 가라앉히고 보면은 이 중에 절반 조금 넘게는 물과 영양소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세포에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등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탄소를 운반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면 빈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백혈구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고, 그리고 혈소판이 지혈을 담당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혈관을 타고 이제 온몸을 순환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소판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이제 이 혈관에 있는 혈액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혈구 세포들의 역할들을 보시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혈구가 모자라서 빈혈이 되면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백혈구가 모자라면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올라가게 되겠고, 혈소판이 모자라면 응고되는 것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혈액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백혈구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조혈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조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골수에서 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조혈이라고 하는데, 그 조혈이 시작되는 엄마세포, 조혈 모세포에서 모든 혈액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조혈 모세포가 있고, 이 조혈 모세포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골수 세포들이 되는 골수 전구체, 그다음에 림프 세포들이 되는 림프 전구체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분화가 되면 림프구들이 되는 거고요. 이쪽 세포들이 분화가 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이제 골수계의 혈구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조혈 모세포에서부터 처음 나눠진 이 골수 전구체와 림프 전구체에서 암세포가 발생을 하면 그때 우리가 백혈병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 과정을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조혈 모세포에서 골수국의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중에 분화가 되겠고, 림프국의 세포들이 또 여러 종류의 림프구로 분화가 됩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백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서 어느 종류의 세포에서 암세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백혈병을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 크게는 그래서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림프모구 백혈병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게 림프모구 백혈병은 이쪽 림프구계 쪽에서 생긴 백혈병이고,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면 이쪽 골수국의 모세포에서 생긴 백혈병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림프모구 백혈병과 골수 백혈병은 둘 다 급성 백혈병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집안에서 나온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림프모구 백혈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하고는 다르게 이쪽 집안, 림프종이나 이런 골수종 같은 질병하고 친척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면 이쪽 집안에서 나온 병이기 때문에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 증식 질환이라든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질병하고 친척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혈병을 또 이제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급성 만성 중에서는 급성, 골수성 림프구성 중에서는 골수성에 해당하는 질환 분류가 되겠습니다. 급성 백혈병은 그래서 골수에서 조혈 모세포에서 분화되기 시작한 그 미성숙한 단계에서 암세포가 되면서 이게 과도하게 증식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증식을 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분화되어야 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감소되고 억제되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여러 증상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백혈병 세포들이 골수를 꽉 채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백혈구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들이 가득 채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이라고 하는 질환은 이 골수구개에서 생기는 암, 혈액암의 일종이다. 네, 진단 기준은 저희가 골수를 뽑아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백혈병 세포가 20%가 넘어가면 그러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주로는 성인에서 더 많이 발병을 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이라 그러면 어린 소아한테 생기는 혈액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소아보다도 성인에서의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급성, 만성, 그다음에 골수성, 림프 모구성 이렇게 나누었을 때 네 가지 백혈병 중에서는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 중에서는 AML, 급성 골수 백혈병이 가장 나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이 암 중에서 급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암은 백혈병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라는 게 사실은 없고 보통은 이런 이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보시면 혈소판이 감소되면 출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지혈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혈을 담당하는 세포가 감소하게 되면서 코피가 난다든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제 잇몸 출혈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 또는 피하 출혈이 돼서 멍이 많이 든다든가 점성 출혈이 있다든가 심각한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혈구가 감소하면 빈혈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빈혈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몸에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서 가득 차서 혈관으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면 잇몸에도 백혈병 세포들이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잇몸이 붓고 잇몸이 부으면서 피가 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치과에서 먼저 발견이 돼서 이렇게 진단이 되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림프절이나 비장이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혈병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감염입니다. 폐암이다 그러면 폐 기능이 감소를 할 것이고 위암이다 그러면 위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백혈구,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에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결국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감염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고열, 몸살, 오한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은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험 인자들이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위험 인자들보다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돼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유전자 돌연변이, 그 골수 안에 있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갑자기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그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혈액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백혈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드물지만 한 5%에서 10% 정도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질병이 유전된다기보다는 그런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진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위험군 AML이란 뭐냐?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순환하는 암이 있고 다른 암처럼 덩어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암은 덩어리를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커졌냐 아니면 전이가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몇 기냐 이거를 나누는데 백혈병은 처음부터 돌아다니는 암이고 순환한 암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전이가 됐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백혈병은 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몇 기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조기 발견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군을 잘 듣는 환자군, 그냥 보통 환자군, 그리고 치료에 잘 안 듣는 환자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통은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었을 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군, 그 환자군을 우리가 고위험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느냐?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물론 전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고, 유전자 돌연변이도 참 다양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하나의 돌연변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환자분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환자분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좋은 치료 그룹이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그룹이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최근의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예후가 좋은 그룹, 중간인 그룹, 그다음에 예후가 나쁜 그룹 이렇게 나누게 되겠고, 여러 유전자 돌연변이 결과에 따라서 나눠진다. 옛날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M1이냐, M2냐, 뭐 M3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표기를 하면서 분류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다 보면 그런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옛날 분류이고 이 1970년대 나온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이 이러면은 M1, 모양이 요러면은 뭐 M4 뭐 이런 식으로 나눴던 시절이 이 1970년대 분류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분류를 쓰지 않고 그 뒤로 이렇게 검사들이 많이 발달하고 하면서 기준이 계속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쓰는 분류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백혈병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위험군을 분류할 때 또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치료 관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관련된 골수 백혈병,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분류를, 예전에도 물론 이런 환자들이 예후가 안 좋다,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딱 분류를 명시한 것이 이제 2016년부터는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이 몇 년 지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다른 종류의 또 골수계의 혈액암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그 따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표준 항암 치료에 잘 재발을 하고 잘 안 듣는 불응성, 잘 안 듣는 나쁜 예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백혈병 중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여러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전에 치료 과거력이 있었던 백혈병,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과 관련된 백혈병을 분류를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5년 생존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후가 좋은 그룹의 백혈병들은 이렇게 5년 생존율이 50% 이상 되지만, 중간 그룹 그리고 안 좋은 그룹으로 갈수록 예후가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관련된 백혈병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저희가 피검사하고 골수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예전에 했던 골수 검사는 골수를 뽑아서
골수에서 나온 세포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정도였다면 계속 검사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 골수 뽑은 걸 가지고 염색체 검사도 하게 됐고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검사 방법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부터는 이 골수를 뽑아서 조직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검사들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직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골수 검사를 하는 과정은 보통은 이 골반뼈 뒤에서 채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뼈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늘을 이용해서 골수를 뽑게 되겠고, 이제 조직 검사 포함한 여러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되는 검사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백혈병이다, 아니다. 백혈병 세포가 보인다. 몇 퍼센트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검사 결과들은 하루 이틀이면 나오겠고, 그다음에 이제 골수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백혈병인지 분류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검사 결과들은 그 이후에 천천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진단되고 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2주, 3주 이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 이 검사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맞다, 아니다 정도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1차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2주, 3주 이상 걸리는 검사들, 특히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검사들, 이게 예후가 좋은 타입이겠구나, 아니겠구나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들은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1차 치료 끝난 이후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획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은 아까 이제 1차 치료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차 치료를 우리가 관해유도 요법이라고 합니다. 관해유도 항암 치료다 이야기하고, 관해가 잘 유도가 되면 뭐 필요하면 이 관해유도 요법을 2번 하기도 하는데, 관해유도 치료가 잘 끝나고 나면은 관해가 된 상태를 더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고요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에 따라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은 이제 조혈물 세포 이식까지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해 유도요법이라는 거는 우리 골수와 혈액에서 보이던 백혈병 세포가 제거가 되고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는 백혈병 세포가 없어진 단계. 그래서 관해를 만들고자 하는 게 1차 치료의 목표이고 그게 관해 유도 항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치료 또는 2번의 치료로 관해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치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공고요법이라든가 조혈물세포 이식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관해 유도요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해 유도요법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얼마나 세게 치료를 할 것이냐를 보통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환자 한 7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70세 미만의 환자분들은 보통은 이런 이제 고강도 항암을 견딜 수 있다라고 보고, 70세가 넘어가는 환자들은 고강도 항암을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제가 조금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이 고강도 항암 치료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은 이렇게 위에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7 더하기 3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우리가 7-3요법이라고 하고, 이 7-3요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1차 관해 유도요법의 기본 세팅이 7+3이고 왜 7-3요법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타라빈이라고 하는 약제 7일 그리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제가 3일 이렇게 투약이 되기 때문에 7-3요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시타라빈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다노루비신이라든가 이다루비신이라는 약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빨간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제가 3일, 시타라빈이 7일 이렇게 들어가는 7-3요법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7-3요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은 일단 관해유도 치료를 한다 그러면 다 7-3요법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신약들이 최근에는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환자들한테는 7-3요법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우리 알게 됐고, 이제 그런 그룹에서는
다른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73요법에다가 또 새로운 신약을 추가 요법을 쓰거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자들은 아까 처음에 그 환자를 그룹을 나눌 때 유전자 검사 그리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지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런 여러 팩터들을 보고서 안 좋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거나 했던 환자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CPX-351이라고 적혀 있는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최근에 보험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약제이고, 이 약제 같은 경우는 73요법하고 같은 성분의 약제이기는 한데 이 도노르비신이라고 하는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물과 시타라빈을 포좀이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잘 포장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맥으로 그냥 약제를 흘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 항암제를 잘 포장해서 이거를 골수에다가 잘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약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골수로 잘 전달이 돼서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신약이다. 그리고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하고 연관 있는 백혈병이라고 진단이 된 경우에는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관해 유도요법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자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재발을 잘하고 그냥 보통 이전에 기존 항암제에는 잘 안 듣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봤더니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73요법보다 거의 5년 생존율이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라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약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FLT3 돌연변이가 있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LT3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오면 굉장히 약에 잘 안 듣고 특히 이제 73요법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 이후에 이 FLT3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이 또 개발이 되고 신약들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FLT3 유전자 돌연변이 AML은 고위험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위험군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환자들한테는 특별한 이런 또 표적 치료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량의 고강도 항암 치료를 못하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심각한 기저질환들이 있거나 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베네토클락스, 데시타빈, 아자시티딘 이런 신약들을 이용을 한 이제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약제들은 관해를 한 번만에 다 이렇게 유도하기는 어려운 약제들이긴 하지만 관해를 유도하고 유지하고 하는 게 그래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의 목표가 고강도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치료 목표는 완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완치를 목표로 하지는 못하고요. 완치보다는 생존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그런 치료로 우리가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럼 관해가 됐는지 봐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4주 정도 지나면 백혈병 세포들이 제거가 되고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뚝뚝뚝 떨어져서 완전히 백혈구 수치 자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부터는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우리가 관해가 됐는지 골수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겠고 골수 검사를 해서 들여다봤을 때 골수에서 그 백혈병 세포가 5% 미만으로 감소가 되면 때는 관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혈병 세포가 5%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관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관해는 완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재발을 합니다. 이게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치는 아니고 이 관해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대 10의 9승계의 백혈병 세포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백혈병 세포를 미세 잔존암 또는 미세 잔여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미세 잔존암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 치료를 우리가 공고요법이라고 하고
그 관해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가 눈에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눈에 안 보이는 단계까지 백혈병 세포를 감소시키려면 더 치료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치료하고 나서 추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서 결국 다시 재발을 하는데, 최대한 미세 잔존암을 적게 남겨두어야 재발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발할 가능성이. 그래서 이 미세 잔존암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요법으로는 보통은 고용량의 시타라빈 항암제를 이용해서 이제 공고요법을 하게 되겠고, 공고요법만 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고요법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우리가 예후가 좋은 그룹, 중간 그룹, 안 좋은 그룹 이렇게 나눴을 때, 예후가 좋은 그룹에 속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 공고항암 치료만으로 종료를 해도 재발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간 그룹과 고위험군 그룹은 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해야 재발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받는 건데요. 이제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받으면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때는 내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거기에 다른 이제 새로운 건강한 장기를 이식을 해주는데, 우리가 골수는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골수를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고용량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거를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골수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주면 항암제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이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생착이 되면 그 이식해준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혈구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백혈구도 만들어질 것이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면역세포가 항암제에 듣지 않고 아주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남아있던 그 미세 잔존 질병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이 조혈모세포 이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치료는 종료가 됩니다. 보통은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간혹 이제 유지요법을 고려를 하기도 하고,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없는, 해야 되는 그룹인데도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많거나 고강도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유지요법이라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급성 굴수성 백혈병, 그리고 특히 고위험 급성 굴수성 백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